안녕하십니까. 부채 대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무료 강의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3일 연속으로. 오늘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가계대출을 받고 사업자로 매도해도 되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죠. 이거 진짜 많이 해. 왜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기도 해. 일단 결론은 됩니다. 돼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을 해주는 기관과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이 같은지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다르잖아요. 세금은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대출이라는 거는 금융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연결 접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질문하는 사람들이 뭘 걱정해서 질문하는 걸까? 이거죠. 사업자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대출은 매매 사업자가 아닌 대출로 받아놨으니까. 매매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출은 매매 사업자 대출이 아니야.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이 매매 사업자. 그래서 단타로 했을 때 77% 중과받지 않겠냐라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매매 사업자라는 거는 대출로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매매할 때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대출은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신용대출 써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양도세 부과되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대출은 그냥 대출이고 내가 소득세, 양도세 신고하는 거는 그거 신고하는 거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대출을 뭘로 받았니? 너 이거 안 봐요. 너 사업자 등록증이 있니만 보지 대출을 뭘로 받았니를 안 봐요. 관심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왜냐면 관할 그게 업무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너가 대출을 뭘로 받았니는 따지는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가계대출로 받고 사업자로 파는 것도 되고 사업자 대출로 받고 개인으로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으로 인정이 되려면 매매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매매사업자가 있으면 내가 개인으로 양도하려고 해도 사업자로 부과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세금 처리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했냐에 따라 또 다를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내가 개인으로 인정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게 100% 안전합니다. 있던 사업자 등록증을 없앤다, 폐업을 한다 이러면은 기존에 받은 대출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사업자를 폐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환하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너 사업자 없앴네? 이걸로 받았던 대출 상환해. 이렇게 연락이 은행에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이 질문과는 좀 더 간 얘기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대출과 세금의 연결성인데 그건 전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도권 내의 대출 규제 때문에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가계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계대출 받으면 실거주를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되죠. 그 전입신고 후에 사업자로 매도해도 되냐? 이 질문이 많더라고요. 전입신고 후에 사업자로 매도하면은 그거는 인정이 안 될 확률이 높겠네요. 국세청에서 뭐 대출을 뭘로 받았니는 안 보지만 너가 전입신고를 했냐 안 했냐를 보고 이 주택을 매수한 목적이 실사용이냐 아니면 사업용도냐 이거는 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실사용으로 보겠죠. 이거는 사고 파는 용도로 산 게 아니잖아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매도할 때 사업자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넌 개인이야 라고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잔금 치고 6개월 안에 팔아야겠네요. 팔거나 아니면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든 없애거나 갈아타거나 하면 되죠. 대출 없애는 방법을 집을 단계 파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전세 세팅을 해서 그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 방법도 있겠고요. 6개월 내에 그걸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3개월 안에 팔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출을 받았으면 한 번은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가계대출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가계대출로 받았을 땐 한 번은 무조건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6개월 내에 전입이지 대출을 갚았는데 갚은 대출을 가지고 와서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아요.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끝도 없어요. 원칙이 나온 게 지금 몇 개월이 됐죠? 6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얘네가 그 갚은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 뭐 정말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본다라고 하면 문제 될 수는 있죠. 근데 실제로 그거를 뭐 공무원들의 인력을 써서 그걸 일일이 확인을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확률이 없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저렇게 되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은 사실 답이 나온 건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규제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경우들이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지만 일단 정부에서 정한 규칙에서 어긋나진 않죠.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내 대출을 없앴으니까 이 의무는 없어지게 된 거죠. 대출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다음 질문은 1주택자인데 2주택을 낙찰받아서 대출을 받았어요. 네, 수도권 안에서. 그러면 2주택을 대출이 나오는 조건이 6개월 안에 1주택을 매도하면 대출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맞나요? 맞아요. 6개월 내 처분 조건으로 조건부로 대출이 나오죠. 2주택까지는? 네. 그랬을 때 6개월 내에 2주택을 팔았어. 그럼
그러면 1주택을 안 팔아도 괜찮냐?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대출을 받은 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부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 기존 주택은 처분했고 6개월 안에 두 번째 주택을 팔아버려. 이거 괜찮아요. 할 수 있죠. 예. 근데 내가 정말 뭐 좀 더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사업자 대출을 추천드리긴 하는. 왜냐면 가계 대출은 좀 엄격하게 국가에서 따지기 때문에 너가 뭐 실거주를 했냐 아니냐. 물론 대출을 6개월 내에 갚을 거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지만 또 6개월 내에 또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P2P 상품을 얘기했던 게 처음부터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급하게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봤던 대출이 어떤 이유에서 막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2개월 동안 단기간에 썼을 때 브릿지 대출이라고도 하거든요. 내가 급한 대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급한 상황에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대출은 받을 수가 없어. 뭐 2주택자건 다주택자건. 저도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해요. 그때 P2P라는 걸 쓰면은 내가 대출을 내 돈으로 갚을 일이 없습니다. 뭐 비싼 대출이긴 하지만 남의 돈을 어쨌든 최후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고 원칙은 그겁니다. 6개월이 지나서도 그 대출을 갖고 있을 때지 6개월 안에 그 대출을 없앤다면은 이 의무를 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네. 6개월 내에 팔리겠지만 만약에 늦게 팔리면 P2P로 살짝 갈아탔다가 그렇죠. 한 8개월 안에 팔린다. 2개월간은 P2P를 이용하면 된다. 맞아요. 6개월이 지나면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갚는 방식이 P2P와 전세금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네. 오피스텔도 대출 규제 대상이냐? 상품을 조금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오피스텔 기회이지 않을까? 질문 많이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졸업방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우리 졸업생이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지금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상품에 따른 대출에 제약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계대출이냐 사업자 대출이냐를 따지는 거지 오피스텔은 규제가 있고 아파트는 대출 규제를 하고 이런 원칙이 아니에요. 오피스텔을 가계대출로 받으려고 하면 똑같은 제약 조건을 받을 거고요. 오피스텔을 사업자 대출로 받을 수 있으면 전입 의무나 이런 게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큰 맥락은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는 건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규제하는 거지 오피스텔이냐 주택이냐 상가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1주택자면 이걸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올 거고 무주택자면 6개월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갈 겁니다. 지금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아예 전면 금지됐잖아요.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이제 통신판매업이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사업자 받고 있어요. 그게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아닐 뿐이지 다른 사업자로 다 대출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90% 받았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것도 조만간 막힐 것 같긴 합니다.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일단 오피스텔의 세금 체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피스텔은 일단 취득세가 동일 세율로 4.6%입니다. 다주택자건 무주택자건 상관없이 4.6 일괄세율이고요. 그리고 단타 매도를 했을 때 부가세를 내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해도 이건 단타 매도 사업자로 파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물게 돼 있어요.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거는 국민평수 8호제곱 이하만 면제가 됩니다. 용도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10%는 면적에 상관없이 단타 매도 시 무조건 내야 됩니다. 2년 보유를 해야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2년 뒤에 개인으로 매도하면 부가세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은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되냐, 부가세를 내면서까지 단타 매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팔리지도 않고요. 부가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2년 뭐 월세를 두건 전세를 두건 보유를 해서 2년 뒤에 개인으로 매도하는 걸 목표로 많이 하죠. 지방 경매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수강생 분들도 많다 보니까 지금이 오히려 기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방 물건들 경매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방 물건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뭐 낙찰 사례나 매도 사례를 보면 지방 사례들이 수도권에서 한 거에 비해서 2배, 3배 높은 경우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방에 계신 분으로 한정한 거는 아무래도 내가 심리적으로 지방을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장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지방 빌라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빌라는 또 어쨌든 가서 한번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한데 수도권에 내가 자리 잡고 일하고 있는데 한번 내려가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 물건을 하시면 좋겠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 구태여 올라와서 서울 물건을 또 반대로 힘들게 하기보다는 실거주 기반의 매매가 되는 빌라, 그런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내가 잘 아는 지역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라 기준으로 했을 때 임장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 임대 사업자를
막아서 사람들이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자 대출로 길을 찾았기 때문에 경쟁이 또 지방으로 그렇게 몰리진 않은 느낌이에요. 물론 소수의 우량하면서도 금액이 낮은 것들은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우리 수강생들이 받아오는 남들이 좀 덜 볼 만한 빨간 것이 좀 있고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정말 싸게 낙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는 근처 움직이기 편한 동선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분위기가 막 뭐 1년, 2년 뒤에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오르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취해서 이득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단타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방 아파트 중에 공동담보로 대량으로 나오는 물건이 있어요. 군산 하나리움시티 예전에 생각나죠? 그게 100채, 200채가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500채, 600채 이상의 물건들이 아파트 단지 전체가 경매로 나오니까 이거는 빌라 한 동이 나온 거랑은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빌라 한 동이 나와봤자 10개, 12개 요 정도인데 거기는 몇백 개가 한 번에 나오니까 이거는 정말 시장 가격 그리고 거래되는 기간 자체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 공동담보 물건 여러 개 나오는 거는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방 아파트 경매할 때 주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단타매도로 경매 투자를 할 때 3개월, 4개월 동안은 내가 낙찰받고 정리하고 인테리어하고 뭐 팔릴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도 가격이 떨어지면 어쨌든 내 수익률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는 지역을 봐야겠죠.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공급량이 없는 지방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공급량 체크는 저는 아실에서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인구 변화부터 해서 미분양 그리고 공급 물량 이렇게 3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 미분양과 인구 변화 이런 거보다는 공급 물량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 어디 쪽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충북 단양군에 있는 아파트를 본다 라고 하면은 없습니다. 5년 동안의 예정 공급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공급량이 없는 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방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보단 유출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됐을 때 이게 직격탄으로 가격 하락과 팔리기 위한 악조건이 돼요. 내게 팔리는 기간이 3개월이었던 게 6개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더 좋고 더 신축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게 완전히 구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공급이 좀 없는 지역을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더 있을까요? 그냥 대출 얘기하면 항상 들어오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공무원분들, 사업자를 못 내시는 분들 중에서 가계대출도 못 받으시는 분들, 즉 사업자도 등록도 안 되고 뭐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전세대출을 뭐 받았다든지 이러면 추가주택 매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가주택 매수가 안 되는 분들은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자 대출이든 가계대출이든 주택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 자체가 막혀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출을 뭘로 받는지가 상관이 없이 좀 어렵다는 거. 방법이 없냐라고 하는데 리치스쿨에서는 이제 P2P라는 상품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신판매 이쪽으로 사업자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분들은 통신판매도 내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계대출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P2P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격을 보수적으로 받아야겠죠. P2P의 어떤 금리를 반영해서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결국 매매 사업자를 못 내시기 때문에 단타 투자가 불가능하죠. 세율이 77%니까 매매 사업자가 없으면. 그래서 P2P를 받아서 2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 2년치 금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받아야겠죠. 그 사업자 자체를 못 내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서 보통은 이제 리스크를 떠안고 본인이 그냥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배우자 이름이라든지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의 대출 어떻게 나오냐라는 건데, 이런 분들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분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고요. 배우자의 소득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더 은행이 선호하는 건 그냥 배우자 명의로 낙찰을 받으세요 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 대출은 좀 융통성 있게 봐줘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은 정말 월급, 홈택스에 등록된 세금 신고 그 금액만 보는데, 이 사업자 대출은 내가 월세 받는 게 있으면 그것도 인정을 해주고요. 고정적으로 용돈, 입금을 매달 고정된 날짜에 입금을 받는다. 그게 4개월, 5개월치만 찍혀 있으면 그걸 소득으로 또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변형해서 소득 인정을 받으시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업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대출이 어렵고, 나머지 분들은 소득이 없어도 어느 정도 다른 방법을 찾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카드 사용으로 예전에는 좀 소득 5천만 원까지 인정을 해줬었는데 그거는 요즘 사업자에서는 좀 안 보더라고요. 카드 사용으로 소득 인정을 해주던 거를 요즘은 좀 인정을 많이 안 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뭐 시간이 지나면 또 규제가 새로 들어오고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주택자들 수도권 대출,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신 판매 쪽으로 다 대출들을 받고 계십니다. 이거는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출이 달라지진 않아요. 다주택자도 그 사업자 대출을 받는데 이자 정도 낼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나갑니다. 생활안정자금 보금자리론을 갖고 있는데 대출 받을 수 있냐, 낙찰받고 경락잔금 대출 받는데 문제 없냐 라고 말씀 주시는데, 이분들은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주택을 사면 안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낙찰을 주택으로 받으면 그것도 주택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 보금자리론이 상환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오피스텔 같은 주택이면서도 아닌 것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명의를 다른 명의로 하시거나 생활안정자금 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함으로써 이 주택 매수금지 약정을 없애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생분들도 이 대출을 많이 갚아요. 왜냐면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경매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질문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기수 개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나온 이후 첫 기수여서 준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희 커리큘럼은 아래 고정 댓글 봐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빌라라는 상품을 가지고 경매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걸 접목해서, 저랑 임장 갔던 걸 접목해서 실제 진행 중인 물건으로 조별로 발표를 할 거고, 세금 특강, 명도 특강, 군업님의 스터디 특강까지 해서 준비를 했고, 마지막 주차엔 제가 지방 아파트 특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식까지 하면 7주 전체 교육 과정이 끝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미션과 이제 저랑 같이 동행 임장 가는 거 조별로까지 준비를 해서 보충 강의까지 해서 한 10번 정도 교육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혜택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17가지 혜택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중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우리 리치스쿨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피드백과 각종 대행 서비스, 임장 갈 때 제가 직접 찍어드린 물건의 조사까지 맞춰서 얼마 가격을 쓰면 되는지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실제로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도 매기수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리치스쿨 내 교육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 모든 교육에 할인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정규 강의에서는 드리지 않는 혜택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의 하나 듣고 다른 강의까지 듣는다면 할인만으로도 이 수강료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빌라 매매 전문 중개사님 그 연락망들 저희가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거 제공과 이제 여러분들이 대출 어려우신 분들에게 재경사 리치스쿨 전용 P2P 대출을 연결해 드림으로써 보증금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가 막아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